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릭번의 감정 수업의 저자 김정현입니다. 이 에릭번의 감정 수업은요, 스스로를 자꾸만 무언가를 하게끔 몰아가는 그러한 내 안의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그 목소리를 보다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 안의 목소리 그리고 내 안의 감정을 다루는 그러한 주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그 총 에릭번의 감정 수업은 5개 챕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장을 이제 이 미니 강의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장, 3장 4장, 5장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과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장 마음의 모양을 알면 감정이 보인다.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검색 퀴즈예요. 혹시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면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 우리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검색만 하고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단어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검색 퀴즈입니다. cross ears입니다. 네, 이 단어 이 단어는요, 옷 그리고 귀, 이게 뭐지? 이것은요, 바로 검색을 해보면 현대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구어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난청, 잘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좀 건성건성으로 듣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잘 들리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듣는 이 단어를 왜 그러면 크로스, 이 옷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어는 귀입니다. 귀로 덮었나 막았나? 근데 이 단어는요,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과거에 문명이 없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가장 먼저 성경을 통해서 글을 나누고 그리고 옷을 나눠준 그 집단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부족민들에게 굴과 옷을 나누어 주면서 문명을 보급했지요. 근데 훗날 후대에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문명이 정파되어서 그를 깨우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보다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본연의 목소리는 마치 옷으로 귀를 가린 듯 이처럼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된 것이 참 아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느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하는 걸 봤어요. 과연 그럼 이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본연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연의 소리, 그리고 풀벌레들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리들, 그리고 하늘과 바람이 인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자연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저의 경우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거든요. 살림살이가 막 대단히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목표나 어떤 그런 조그만한 과업들을 성취해 가면서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왠지 모를 헛헛함도 있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좀 외로운 구석도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늘 상황이 좋으면 괜찮겠지만 때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도 들 때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바보,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더 잘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자기 비난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자꾸만 괴롭히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소리는 물론 바쁘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계획한 바를 성취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안의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 일렁이는 그러한 감정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작업들은 필요하다라는 걸 이 책에서 담고 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떻게요?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 좋은데,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냐?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저는 그 수많은 심리학 중에 교류 분석이라는 심리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학을 기반으로 이 책을 썼거든요. 잠깐만 소개를 한번 드려보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류 분석은요, 국제 교류 분석 협회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 분석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의 사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교류 분석 협회에서는 이 교류 분석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하나의 성격 이론이자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그런 심리 치료요법이다, 방법이다, 그리고 상담 이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실은 꽤 오랜 시간 교류 분석을 공부하고 수련하고 또 책도 쓰면서 얼마나 많은 주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질문을 들었겠습니까? 도대체 교류 분석이 뭐냐? 네가 지금 공부하고 책 쓰고 있는 그게 뭐냐?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의를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돕는 체계적인 심리 치료야라고 하면 근데 그게 뭐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이 교류 분석은요. 지금 여기에서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그리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 주요 개념을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이 공부를 하면서 꽤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내가 그때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나도 모르게 휩쓸렸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책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교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 분석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에릭 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리고 어머니도 아버지가 9살쯤 돌아가시고 나서 에릭 번아 너는 아버지를 따라서 의사가 되어라 라고 해서 쭉 그렇게 의사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당대 이 사람이 살던 그 시기에 있는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많이 매료가 되어서 정신 분석가가 되겠다라고 수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에릭 번도 나는 정신 분석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당대 유명했었던 뭐 자아심리학의 페더른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심리학의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수련을 받으면서 계속 정신분석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요, 1943년에서 46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계 2차 대전이 탁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일단은 정신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군에 입대를 했고 그리고 군의관으로 근무를 하는 시절이 이 시절인데 완전 충격에 휩싸여요. 그리고 이거는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돼. 뭐가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서 폭탄 터지고 여기서 막 10대, 20대, 30대, 40대 아주 젊은 이 젊은 청년들이 말 그대로 트라우마에 옆에서 동료가 죽어나가는 그러한 어떤 정신적인 충격들을 받는 시기가 바로 그러한 시기인데요. 이게 뭔가 정신 분석을 하고 어떤 무의식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체면, 허언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라는 건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 빠른가 그리고 이것이 당장에 관찰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의문점을 가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릭 번은요, 마치 마음도 신체적인 외상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찢어졌어요. 그럼 여기 꼬매면 되잖아요. 여기에 멍이 들면 연고를 바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도요.
음, 어떤 모양인지 알고 보면 그러면 좀 효과 빠르게 빨리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마음의 그림을 발견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을 발견하고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임상으로 상담하고 실험하고 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비판을 또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의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에릭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의 모양을 알면 감정이 보인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궁금해요.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그란 원이 세로로 3개가 쌓여 있는 모양, 이 모양이 마음의 모양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음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P와 A와 C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은요, 제가 쉽게 책에서는 마음 그림표입니다 라고 했지만 실은 조금 어려운 말로는 자아 상태 구조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뭐로 불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P와 A와 C라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 자, 그러면 도대체 P와 A와 C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하나의 기억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는 페어런트의 약자로서 부모나 아니면 그와 응당 비슷한 어떤 권위를 가진 그런 주양육자. 뭐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제 외할머니가 주로 저를 봐주셨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주양육자나 주양육자의 비슷한 권위를 가진 누군가에게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로써 사고했던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들이 전부 다 P라는 원 안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그리고 C는요, child입니다. 어린 시절에 느끼고 보고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고 그때 생각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C 안에 기억 저장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는요, 적재적소에 지금 여기에서 이 P라는 그리고 C라는 이 기억 데이터의 저장소에서 뿅뿅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가지고 오는 그런 행동이나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나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알겠고요. 인간 관계를 하거나 소통을 할 때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발현이 됩니까? 라는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P, 자아 상태, 이 부모나 어떤 그런 부모로부터 경험한 모든 기억의 데이터가 딱 들어가 있는 이 저장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관계하고 교류할 때는 2가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요. 바로 통제적 부모와 양육적 부모요. 이 통제적 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구분을 짓지는 않습니다만 고전적으로 왜 좀 무서운 부모님들 있잖아요. 막 아버지, 막 엄격한 아버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야, 흘리지 말고 밥 먹으라 했다. 앉아서 밥 먹으라 했다. 막 이렇게 좀 잔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권위를 가지고 약간 통솔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교류를 하는 통제적 부모자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육적 부모자는요, 괜찮아. 마치 자애로운 양육적인 그리고 어떤 따뜻한 그런 어머니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육적 부모의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이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보호적이고 양육적이고 굉장히 따뜻하고 타인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자유로운 어린이와 순응하는 아이. 이 C, 차일드의 저장소에서는요, 자유로운 어린이와 순응하는 아이로 또 나뉘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도 깔깔깔 잘 웃고 호기심 많아가지고 뭐든 잘 주물럭주물럭 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유분방한 아이예요. 근데 또 반면에 조근조근 좀 눈치 보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나? 지금 이 분위기에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라고 조금 순응하고 좀 눈치 보고 순종하는 그런 순응하는 아이의 자아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정보 기반의 Y 기반의 생각을 하는 그러한 어른의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인데요.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 5가지의 자아 상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교류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제적 부모자 상태의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요. 어떠냐면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예컨대 이것은 저희 신랑의 예를 들 수가 있겠네요. 아주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린 다르니까. 어떤 거냐면 냉장고에도요. 저는 사실은 손 닿는 대로 반찬통을 아무 데나 두는 사람이기는 해요. 근데 저희 신랑은 그렇지 않아요. 다 무거운 거. 그리고 손을 이제 잘 닿지 않아도 될 그런 반찬통들은 밑에서부터 착착착착착 차곡차곡, 그리고 자주 꺼내 먹는 건 눈높이에, 이게 명확하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눈높이에 자주 꺼내 먹는 게 없어, 저기 밑에 가 있어, 그럼 이거 왜 그래? 라고 약간 제가 듣기엔 좀 잔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자신만의 룰과 줏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좀 보수적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좀 리더다라고 한다면 좀 카리스마도 있고요, 좀 잔소리도 하고, 그러면서 결정한 일은 끝까지 완수하고 타인을 평가하고 좀 직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양육적인 부모 자아 상태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타인에게 따뜻해요. 그래서 그래,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인자한 미소 얼굴을 띠고요. 그리고 관계 중심의 어떤 사고방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과하게 되면 과잉보호, 내가 실컷 잘해주고도 돌아서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요. 미쳤다, 내가 왜 이렇게 너무 일까지 다 떠맡고 있지? 하면서도 또 내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할게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 다음에 그 어른자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어른자의 이 에너지가 높게 나타나는 사람은요 꼼꼼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문제 해결 위주의 어떤 그런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나 숫자 개념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든지, 아니면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달에 내가 카드 값으로 얼마나 빠져나가는데 그 안에 통신비는 얼마고, 그리고 차 주유로 쓰는 거는 유류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머릿속에 계산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할 때면 꽤 계획적이고, 그리고 우선순위 위주로 일을 처리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위에 상사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말 그대로 일 처리가 빠르고, 그래서 막 일을 던지는 상사다, 야,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하면 이 사람들하고 좀 많이 트러블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른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순위 위주로 자기가 생각했었던 거 1, 2, 3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치고 들어온 무언가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할 수 있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마구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한번 같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른자 상태는 비교적 꼼꼼하고 냉정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자유로운 아이의 상태는요, 이 자유로운 아이자를 주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하다 보면 박수를 그렇게 쳐요. 박수 막 치면서 깔깔깔깔깔 리액션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좀 주로 자질구리한 그런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리액션이 풍부하고 낙관적이고 재미있고 사교적이고, 그런데 하고 싶은 건 많고 호기심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 일을 하다 보면 끝을 내지 않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는요 고분고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이 조직이나 어떤 이런 그룹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의견에 귀를 좀 잘 기울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최고의 팔로워입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부적인 일까지 아주 꼼꼼하게 신경을 씁니다만 문제 아닌 문제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 오늘 점심 때 짜장면 먹으러 갈 건데 너 괜찮아? 근데 나 짜장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응하는 어린이자가 높아요. 그러면 아, 네, 괜찮아요 하면서 그냥 싫어하는 짜장면도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 괜찮아? 너 이거 뭐 할래? 라고 하면 아, 저는 대리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과장님이 시키는 거 할게요. 저는 다 상관없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따라만 가나? 이런 생각들을 유발할 수도 때로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들 등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자아 상태가 높고 그리고 특히나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이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좀 쓰이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자아 상태의 부정성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통제적 부모가 이 에너지를 조금 높게 씁니다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엄격하거나 좀 딱딱하거나 싫은 소리를 퍽퍽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 구조화된 어떤 카리스마 있고 밀고 나가는 통솔력 뭐 이런 것들을 살리되 조금은 부드러운 말투로 관계를 한다면 훨씬 더 상대방과 잘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적 부모. 양육적 부모는요, 제가 많은 기업에서 우리 리더분들을 만나지만 이 양육적 부모가 높으면 되게 따뜻하고 그리고 타인을 잘 안고 끌어안고 갈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그리고 또 우리 부하 직원들이 같이 하는 이 동료들이 힘들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자기가 도와줬을 뿐인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게 없이 그냥 내가 일을 다 떠맡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그러한 감정들도 들더라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잉보호하는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쓰일 때 이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 따뜻한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거리를 두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를 두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어른의 자아 상태가 높잖아요. 그러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문제 해결 위주로 다 하다 보니까 이 사고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 듣냐면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에게 오빠 누가 오빠한테 정답을 알려달라고 했어? 막 이렇게 내 편이 돼달란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이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어휴 쭈쭈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는 그 이야기보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아니야 라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딱 해결하는 그런 화법을 쓰는 것들을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섭섭해도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상대방이 생각하지? 난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제 주변에서 그리고 또 교육장면에서 만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팩트 체크를 하기 전에 공감부터 하면 훨씬 더 관계에서 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자유로운 아이자. 제가 좀 자유로운 아이자, 이 프리차일드가 좀 높긴 한데요.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딱 보면 굉장히 밝습니다. 리액션도 크고요. 이런 사람들은 꽤 자유분방하죠. 근데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것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지켜야 돼, 해야 돼, 해야 하고 막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고리타분하고 난 답답하고 싫은데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룰을 지키는 부분들, 관심이 없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들이 꽤 중요합니다라고 솔루션을 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수능하는 아이자는요, 좀 작은 것부터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주로 솔루션을 드립니다. 이 수능하는 아이자가 높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잘 표현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요 하다 보면 나중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백업을 해줬는데 나한테는 뭐 돌아오는 게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확 돌아서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삐죽삐죽 삐지다가 확 돌아서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조그만 것들이라도 표현하고 그리고 내 생각, 의견들을 말하는 것. 그렇게 할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지 않고 서로 적당하게 적당한 에너지로 다 5가지의 자아를 쓰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1장의 그 마음의 그림과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걸 이렇게 이 데이터를 이렇게 꺼냈으면 이런 성격이 되구나 하는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2장부터는 어떻게 이야기가 흐르냐면 이제는 내 내면의 목소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PAC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서 부모자아, 이 P에 있는 이 자아의 데이터가 내 내면에서 작용할 때 나는 어떻게 내 스스로를 그렇게 하도록 몰아가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때 내 스스로 얼마나 부정적으로 쫙 깔아앉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목소리를 허가하고 반박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그 긍정적으로 이 감정들을 잘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다루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